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거대한 변화는 아마 이 산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못 봤었던 그런 여러 물물들을 보면서, 그죠? 기술들을 보면서 어떤 제품들을 이용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자본시장에도 그대로 비춰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변화 속에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반도체, AI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고수분들 두 분을 초대해서 한번 열전을 벌여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꽃중년 아저씨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훈훈함의 대명사 김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외모로는 형이다. 이현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디가 동안이라 그러는데, 여기 형 같은가요? 이제 꽃중년 특집으로 우리 이 디지털 대전환의 관점에서 또 에너지 대전환의 관점에서 우리 미래 기술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유념해야 되고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좋습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차가 그냥 내내 쭉 갈 것만 같았는데 2차 전지가 또 내내 쭉 갈 것만 같았는데 지금 EV 캐즘이라는 현상이 등장했어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캐즘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원래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소비자들이 처음에 많이 삽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성장하다가요. 근데 이게 얼리 어답터에서 이제 이게 대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데스밸리에 빠져서 네. 못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걸 넘어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깔딱고개 같은 것들을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캐즘이라는 용어가 뭐 경영학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기술경제학 부문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지질학 용어였죠. 그러니까 지층이 둘로 구분돼 가지고 한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모습인데 이 EV 캐즘을 증명할 때 보통 보면 세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의 점유율이 전체 신차 판매 비중에서 한 15%까지는 와요. 근데 그걸 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24년 1분기, 2분기에 매출도 줄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액도 줄고 2차 전지 수출액은 먼저 줄죠. 왜냐하면 부품이니까. 전기차는 완제품이니까 지금 줄지만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2차 전지 수출액은 먼저 줄죠. 22년, 23년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EV 캐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 1분기 시장 규모가 줄었죠. 계속 EV 시장 규모가 늘어나기만 하다가 1분기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EV 캐즘 현상을 보여주는 듯해요. 그러면 이제 김지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EV 캐즘이라는 현상이 왜 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에 조금 보완을 드리면 네. 이 전기차 시장 자체의 둔화라기보다는 성장률의 둔화라는 표현이 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 가까이 성장을 하다가 네. 작년에 성장률이 둔화돼서 대략 36에서 37% 전체 글로벌 중국 시장 포함입니다. 네. 37% 성장률이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데 SN 리서치가 17%입니다. 네. 16.6%면 17%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건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캐즘에 들어가는 용어가 그 기준점이 15에서 16%입니다. 근데 전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지역별로 글로벌 지역별로 쪼개보면 미국은 아직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중국은 이미 3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 21% 초반입니다. 20%에서 21%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더 급격히 둔화될 시점만 남아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미국은 여기서
최소한 업사이드 3배의 성장폭이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유럽은 2.5배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수출 데이터 관련돼서도 수출의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가장 최신 데이터가 4월 달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줄었는데 그걸 또 꼼꼼히 또 다 따져서 보면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줄은 거지 전체 배터리 생산 업체가 수출하는 물량은 예를 들어 가장 지금 투자를 유일하게 줄이지 않은 삼성 SDI가 투자한 거 중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캐파가 그 헝가리 궤도 공장에서 하는 생산 캐파만 77%입니다. 그러면 77%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볼륨을 봤을 때 삼성 SDI 자체의 생산 캐파가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같은 경우가 1기, 2기를 조기 양산해서 당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생산과의 캐파에 관련된 수출 실적에 반영하면 숫자는 얼마든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전기차 캐즘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기존의 휘발유차 업체들이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쟁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엔진 기술이란 헤게모니를 아직 놓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큰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차를 만들던 회사도 아닌 자동차로 치면 전문가 집단이 전기차라는 선점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그 휘발유라는 내연기관차라는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매력적인 신차들을 내놓는데 다만 그 신차의 시기가 다소 좀 지연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저가의 전기차종이 본격적으로 언제 양산되냐? 25년이 필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V 캐즘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시장 규모 자체가 쪼그라든 건 아니다. 네. 근데 시장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규모가 어쨌든 24년 들어서 1분기에는 그리고 1분기를 지나서 4월까지는 네. 뭐 미국 시장 규모가 줄어들거나 네네. 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출액이 줄어들거나 네네. 또 전기차 수출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현상은 좀 나타나서 저도 이제 삼성 SDI 이제 이 본부장급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EV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하다고 표현하셨죠. 네. 주춤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떤 특정 부분들은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 기대했던 거랑 다른 거죠. 22년, 23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출액 증가율이 15%가 넘었었습니다. 22년에도 15% 증가하고 23년에도 또 15% 증가. 이렇게 15% 증가하다가 2차 전지 수출액이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율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아니 그 시장 규모가 줄지 않고 느는데 증가 속도가 둔화돼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EV 캐즘에 해당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배경 하나를 꼽아주신 게 매력적으로 특히 가격 매력이 높은 그런 제품이 아직 안 나와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EV 캐즘 현상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EV 캐즘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그 저가 전기차가 좀 부족한 거, 그리고 네. 신차들이 아직까지 매력적인 게 부족한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 자동차의 변화라는 건 저는 이제 2단계 레벨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에너지 변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자동차가 예전 치면 이게 휴대폰, 피처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채택이 되면 결국 내년부터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 레벨 2에서 레벨 3로 되면 운전자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었거든요. 레벨 2까지는. 네. 그러면 운전의 주도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레벨 3가 되면 기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디바이스가 주도를 하는 거고 사람이 이제 보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컴퓨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빌리티 혁명은 저는 분명한 방향성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미 그 에너지원 변화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가 여기서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든지 이런 섹터로 부각이 되려면 이게 컴퓨터로 바뀌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보면 결국 그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OS의 유무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OS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OS를 기반으로 수많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들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결국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돼야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이게 AI가 될 수 있는, AI가 지원되는, 그리고 내가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연간 8,500만 대 신차 시장에서 이 임팩트가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저는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컴퓨터화되는 자동차가 결국은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이게 사실 로봇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랑 자율주행차랑 그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AI 기술이 얼만큼 빨리 멀티 모달리티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저는 세일즈 포인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일종의 캐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 디지털 전환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해서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특히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이제 사내적으로는 자동차라고 안 부르잖아요. SDV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탈 것들, 선박도 SDV, 그죠? 기차도 SDV, 다 SDV라고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이 모빌리티 영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영역이 중요한 자리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영역이 전기차의 개발 속도만큼 안 따라와서 지금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의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캐즘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쩌면 다름 아닌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줄어서다. 세계 각국이 보조금을 줄이거나 보조금을 이제 없애는 제도를 채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얼리 어댑터는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지만 얼리 어댑터도 아닌 이 소위 주류 시장에 있는 메인스트리밍 이런 어떤 소비자, 메이저 소비자가 보조금이 없는데 사겠습니까? 보조금이 주는데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영국 같은 나라도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EV 캐즘, 수요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는 어쩌면 그냥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V 캐즘 전 단계에 있는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인스트림에 해당되는 이 시장으로 건너오지 못하는 배경은 아마도 보조금이 감소하는 그런 것이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가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 드릴 말씀 사실 많은데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수요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요는 방향성대로 가는데 공급이 과잉된 거죠. 제가 2022년에 자동차 기업들이 혹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내재화한다. 혹은 자동차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내재화한다. 라고 하면 그거 불가능하다고 안 믿으셨어요. 지금 그 내재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다 전기차 생산하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도 아니고 자동차 기업도 아닌데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만큼 수요가 계속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과잉 출혈 경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발 많은 기업들이 이 출혈 경쟁에 뛰어든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업이익 감소라든가 이런 영향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EV 캐즘과 같이 과거처럼 좋은 어떤 영업이익이나 어떤 경영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배경에는 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그 말씀 주신 거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영국하고 독일에서 20% 보조금 줄이자마자 20% 감소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를 보면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 때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샀지만
사고 나서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측면에서 내연기관 차랑 뛰어넘는 넘사벽 수준의 그렇죠. 만족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차피 감가상각되는 물건이니까 내가 타고 나서의 그 뒤에 메인테넌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측면이나 뭐 안정성 측면이 휘발유 내연기관 차하고는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오닉 6를 모시는 택시 기사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거의 뭐 1, 2년 정도 타면 내가 뭐 7년, 8년치 휘발유 값을 뻗고도 남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 정부에서 충전 인프라 너무 잘 안 돼 있다.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 내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요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나온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충전이었습니다. 보통 폼팩터에 변화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를 얘기하지만 세계 배터리사와 그 밑단의 양극재 업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들 2024년도에 계속 소비자들의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 왜 전기차를 선택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압도적으로 1등 나온 게 충전이 너무 느려요. 충전이 너무 불편해요. 충전 인프라가 없어요.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빨리 안 깔리면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충전 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소재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뒤늦게나마 지금 배터리 소재 충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 인프라 못지않게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이 또 올라가면 소비자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매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EV 캐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시점을 지나면 장기적으로 특히 공급 과잉 현상 속에 경쟁력이 약한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 되는 거죠. EV 캐즘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을 이제 90% 가까운 85%의 시장을 이제 가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 배경 이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배경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앞에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들이 느낀 만족도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밖에 EV 캐즘과 혹은 또 장기적인 이 EV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고 앞으로 또 쭉 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뷰가 있으시다면 어떤 배경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 네 가지 요소인데 CPND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네. AI를 기반으로. 저는 그 AI 기반으로 결국 자동차도 그 AI OS 기반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혁신의 포인트를 누가 보여줄 거냐, 제일 먼저. 지금은 어쨌든 테슬라가 제일 유력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업체라는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이제 물을 빼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 회사라는, 그리고 AI 회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성공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어떤 수요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두 분 다 참 중요한 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류 시장으로 이제 건너가려면 이제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제 한국 시장에도요. 환경 안정 평가를 받고 지금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아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SUV 모델을 한 2,200만 원 선으로 공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품질 경쟁력이나 디자인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약한 그런 기업들은 구조조정되는 말 그대로 EV 캐즘 현상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저가형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전기차 시장은 또 다시 커지죠. 커지면 EV 캐즘이라는 구간을 지나버리면 엄청난 시장이 또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김지훈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또 채널에서도 전기차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니까 23년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2차 전지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 시점을 직접적으로 여쭤보셔서 네.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뭐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은 없고 그건 네.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을 그냥 심플하게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20년도에 600억대 이익에서 2022년에 6,124억의 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그 말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주가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익 측면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 기계적으로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0배 늘어났으니까 22년도 주가가 10배 가야지 이건 아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23년 상반기 중반부터 10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심플하게 보면 결국 이익의 함수라는 걸 봤을 때 보면 사람들이 엄청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이익의 기대치를 못 따라오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진 측면이 있고 실제 올해 예상되는 거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이 올해도 역시나 연간으로 보면 지금 일단 1분기는 흑자 전환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치는 엄청 올려놨는데 이익이 못 따라오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그럼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는 좀 다른 측면을 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배터리 시장이 진짜 커지길 원하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미국 시장 예를 들면 미국의 휘발유차랑 우리 예전에 왜 신재생 에너지랑 기타 석탄 화력, 석유 화력 발전이랑 그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는 그리드 페리티 구간,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진짜 싸지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도요. 말씀 주신 글로벌 탑6, 그 탑6 안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3개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파나소닉하고 CATL 정도인데 이 5개 업체의 기술력이나 기술 진입 장벽을 그렇게 신규 업체가 넘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말씀 주신 대로 끝까지 살아남을 경우에 계속 그 파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는 계속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럼 언제 회복이 되냐? 지금 제가 숫자 가져와 봤는데 25년, 26년도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숫자 개선이 일어나는,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네. 그러면 25년, 26년의 실적 개선을 바라봤을 때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거는 매력적인데 네. 다만 지금 시장에 완벽한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AI 반도체 쪽이랑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보면 끊임없는 상대적인 매력도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AI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실적이 나빴던 24년에 AI 반도체는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 연속성이 25년, 26년 계속 나오면 AI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매력적일 거고, 만약에 AI 반도체 실적이 주춤하면 그 덩치 큰 물량을 받아줄 때는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이 시장을 봤을 때 뭐 투자 매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유망한 산업이니까, 산업적으로, 네, 네. 그죠? 미래 유망한 산업이니까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데, 저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세대 배터리를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게 관건이다. 저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도 우리 세 명의 얼굴이 쭉 있습니다. 워낙 훈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세 명 다
자기 유튜브 채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독자들이 누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먼저 대표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네. 저에게 악플러를 아니요, 뭐 얘기해 주셨으면서. 아유, 네. 이게 요즘에는 네. 별로 안 그러는데요. 네. 예전에 몸 좋을 때는 김종국 닮았다. 김종국 닮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혹. 네. 많이 닮으셨는데.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워낙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누구 닮았다는 게 알려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닮았다.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저도 악플이 너무 무섭습니다. 악플이, 그렇군요. 저는 악플 안 무섭습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폴 유먼 닮았다.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옛날 배우시거든요. 아주 옛날 배우신데 너무 과분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닮았대요. 어머니가 닮았다면 닮은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더라도 어머니가 닮았다. 구독자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녕히 가세요. 견제하시는 너무 안녕히 가세요. 예리한 견제 질문이었습니다. 영원히 안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AI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AI is everywhere 라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AI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수 대표님. 혁명입니다. 혁명이다. 네, 혁명이고요. 예, 혁명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진 않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지난 혁명을 우리 세대는 한 두 번의 혁명을 겪었죠. 예, 2000년 초반에 월드 와이드 웹, 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모바일 혁명을 겪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거는 AI 혁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라는 게 특정 산업의 섹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문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3의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제1의 인프라는 뭐냐?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당장 전기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 두 번의 혁명을 통해서 통신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통신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통신 없으면 못 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초연결된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초연결된 사회가 세팅이 됐고요. 이 초연결된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AI가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소환되는 시대.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10년 동안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현대 문명을 위한 제3의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날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AI 혁명이 결국은 가장 부족한 건 먼저 일어나겠죠. 제일 부족한 게 지금은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쪽으로 제일 먼저 그런 흐름들이 왔다가 AI 가속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전기 인프라가 또 부족해지고요. 전기 인프라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CP&D라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디바이스가 탄생을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AI 기반으로 구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나아갈 거고요. 이게 이제 모빌리티 관점 보면 이제 로봇이 하늘 날아다니면 이제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되는 거죠. 자, 이 사이클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 삶을 또 바꾸어 놓을 거고요. 거기서 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격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증기가 도입되기 전 단계와 도입된 후의 삶. 1차 산업혁명이죠. 전기가 도입되기 전과 후의 삶. 완전히 달라졌죠. 2차 산업혁명. 또 인터넷과 PC가 보급되기 전과 후의 삶. 완전히 달라졌죠. 3차 산업혁명.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주역은 AI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훈 대표님께도 이 AI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제3 인프라란 말이 전 되게 이영수 대표님 말이 인상적인데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산업이랑 융복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 로봇이랑 융복합을 예를 들면 엄청나게 인간이 하기 좀 어려운 불편한 작업들, 뭐, 이젠 심지어는 이제 로봇이 수술 환경에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플랜트 쪽, 조선 쪽에 오랜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굉장히 그 안전사고 많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용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로봇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용접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한 영역들을 AI라는 기술과 결합돼서 상당히 많이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부담스러운 영역에 로봇과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지금 짧게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 22일 날 발표가 됐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그러니까 AI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대화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은 2부에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전기차,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산업 기술적인 변화를 꼽는 두 가지 영역, 그죠? 전기차, 또 AI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전기차 부문을 오늘 공부를 끝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2부에서는 AI 반도체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부해보는 그런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수열전 출연하셨는데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그 교수님 말고 이제 이영수 대표님은 평상시에 못 뵈던 분인데 오늘 만나서 듣는 순간에 저도 또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AI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가 더 너무 궁금해집니다. 뒤에 네.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방송을 좀 아시네요. 아닙니다. 자, 이영수 대표님. 네. 아유, 한 수 배웠습니다. 역시 방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세대의 세 분이시 이렇게 만나서, 비슷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그냥 마치 잡담을 하듯이, 네.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방송을 잘 모르시네요. 자, 그럼 2부 기대하시면서 오늘 고수열전 두 분의 꽃중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